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의 몸도 노화가 진행이 되죠. 치아 또한 마모나 상실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임플란트 실패로 인한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탈 없이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양건일 치주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 보통 이 임플란트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서부터 궁금한데 가장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한 게 임플란트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 하시더라고요. 네. 임플란트 제품은 크게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회사에 따른 제품의 형태나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임플란트가 잇몸뼈의 지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뼈와 잘 결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잘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은 임플란트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표면 처리 기술은 각 회사별로 자기만의 노하우가 존재하고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산의 경우 장기간의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최근 국산 임플란트 또한 다각도로 연구되고 여러 좋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서 두 제품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잘 달라붙어야 해서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 일단 기억을 하고 상황에 따라 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도 길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부터 또 치료 후까지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시는데 임플란트 부작용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를 심는 것, 식립이라고 하는데요. 식립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상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 문제가 발생해서 심었던 임플란트를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치료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부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심을 때 신경을 많이 써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심어야 합니다. 네. 임플란트 재식립의 경우는 더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될 텐데 만약에 재식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재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뼛속에 남아있는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 원인이 파절일 경우 주변 잇몸뼈는 생각보다 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치아와 달리 표면에 나사선이 있고 또 이것이 직접 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처럼 힘을 주어서 뽑는다거나 나사처럼 돌려서 뽑을 수는 없고요. 나사 주변의 잇몸뼈를 어느 정도 갈아낸 다음에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거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없어진 잇몸뼈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뼈 이식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재식립은 요구되는 수술의 수도 더 많을 뿐 아니라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남아있는 잇몸뼈의 양에 따라 뼈 이식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이식 수술은 임플란트 제거와 잇몸뼈를 제거한 뒤에 회복하고 또 이식하기까지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고난도 수술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또 사연이 그래서 많이 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사연을 들어보고 또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몇 년 전 임플란트 2개를 시술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오징어를 씹다가 임플란트 하나가 빠졌습니다.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지주대가 톱으로 자른 듯 부러져 있는 게 보였고 재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절?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흔하진 않지만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임플란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의 파절로 보이는데요. 구조물 파절은 임플란트가 큰 힘을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충분히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금속은 지속적으로 큰 힘을 받거나 움직임이 있는 경우 파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피로파절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구조물 또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피로파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에 약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드신다거나 이를 악문다거나 이갈이 같은 구강 악습관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해지는 힘에 비하여 직경이 너무 얇은 임플란트를 심거나 식립 위치나 각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파절이 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파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각각의 모양과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또한 상실된 치아가 어떤 치아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금니를 예로 들어 보면요. 어금니는 음식물을 씹고 분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하여 큰 힘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보다 직경이 굵고 적절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힘이 가해지는 방향을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심어야 합니다. 직경이 가는 임플란트의 경우 아래 앞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해부학적 구조물로 인하여 길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직경이 굵은 임플란트를 사용한다거나 다수의 임플란트를 묶어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임플란트의 파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결국 치아 모양과 쓰임새에 맞게 제대로 식립되는 것이 우선이고 치아에 좋지 않은 습관도 개선을 해야 이 재식립 상황까지 가지 않겠다는 것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가 빠지는 것 말고 이렇게 또 수명이 짧아지는 상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 사연과 같이 임플란트 구조물이 파절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지만 임플란트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의 잇몸뼈가 없어져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 즉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연 치아에 뼈가 녹아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봤는데요.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또다시 뼈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자연 치아의 경우 치아 주변의 플라그가 제거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잇몸이나 잇몸뼈 같은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잇몸뼈가 녹게 되는데 이를 치주질환 또는 풍치라고 말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에 발생하는 치주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에 쌓인 플라그가 제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에 이것이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이나 잇몸뼈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잇몸뼈가 녹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치주질환과의 차이는 자연치에서는 치아 주변에 치주인대라고 불리는 연조직층이 존재하며 이것은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완충시킬 뿐만 아니라 세균의 침입으로부터도 치아 주위 조직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이러한 치주인대가 존재하지 않고 뼈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균의 침입이 자연치에 비하여 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네,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세균의 침입이 쉽게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있을까요? 결국 플라그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가 관리와 주기적인 치과 내원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꼭 관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치를 잘하고 주기적인 관리도 잘 받는 경우에서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임플란트 나사 표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는 뼈와 직접 연결되어 지지를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에 새로운 뼈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뼈를 만드는 뼈세포가 잘 들러붙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표면은 세포들이 잘 붙을 수 있는 구조 및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 특성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이 구강 내로 노출되었을 경우 세균도 쉽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세균막은 자가관리나 치과 진료로 제거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염증이 발생하기 쉽고 잇몸뼈의 흡수가 더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식립할 때부터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가 쉽게 녹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임플란트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경이 굵은 임플란트가 유리하지만, 임플란트의 직경이 굵으면 굵을수록 임플란트 표면에 남아있는 잇몸뼈의 두께는 얇아지게 됩니다. 치아의 경우 치주 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아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의 두께가 0.5mm만 되어도 잘 유지가 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최소 1.5에서 2mm 두께 이상의 잇몸뼈가 필요하며, 이러한 두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면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고 나서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세균과 접촉하게 될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의학알지 시간에는 임플란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흡연은 임플란트에 영향을 끼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당연히 O일 줄 알았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O인가요? 네, 흡연은 임플란트의 식립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임플란트 수술과 연관해서는 수술 후 초기 치유에 영향을 미쳐 임플란트가 뼈랑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여 임플란트 실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완성된 임플란트에서도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수명을 짧게 만듭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분이라면 흡연량을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하고요. 특히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 중인 환자분이시라면 반드시 수술 전후로 하여 2주에서 4주 동안은 금연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금연이 힘드시겠지만 건강한 치료를 위해서 금연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계속 금연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알레르기가 있으면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보통 금속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임플란트 그 뼈대라고 하는 게 네. 금속이잖아요. 근데 왜 네네. X인가요? 치과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금속은 타이타늄으로 생체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속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반응 자체가 실제 알러지 반응이었던 경우는 드물었고요. 실제 알러지 반응이었던 경우에서도 그 원인이 타이타늄이 아닌 다른 불순물이거나 타이타늄과 연관짓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속 알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이타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임플란트와 흡연은 연관이 있고 또 임플란트와 금속 알레르기는 큰 영향이 없다는 오해와 진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임플란트를 식재하게 되면은 이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그걸 가장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보통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네. 정해진 수명을 쓰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식립을 했는데 금방 빠진 경우도 있고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쭉 사용하신 경우도 있어서 이런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산술적으로 내놓은 평균이기 때문에 네. 정해진 기간만큼 쓰고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리만 잘 되고 유지가 잘 된다고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개개인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식재되는 임플란트 혹시 교체 시기가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교체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 임플란트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네.
통증이나 불편감 같은 자각 증상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보철이 다수의 임플란트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발견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므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별 문제가 없더라도 주기적인 치과 내원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나사가 찢어진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상관없이 발견하는 즉시 임플란트의 제거 및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 나사 주변에 남아있는 잇몸뼈의 양이나 잇몸뼈가 녹은 형태에 따라 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시작 단계일 경우, 즉 임플란트 상부 나사선 몇 개만 뼈가 녹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제거보다는 염증의 완화 및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잇몸뼈의 흡수가 전체 나사 길이 절반 이상 진행되었거나 절반 이하라고 하더라도 지지하고 있는 잇몸뼈의 두께가 얇아서 임플란트 측면에 나사선 대부분이 뼈에 둘러싸이지 않은 채 잇몸에만 덮여 있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염증의 진행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임플란트를 빨리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교체, 시간이나 비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임플란트 주변에 존재하는 뼈 상태와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남아있는 잇몸뼈의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구강위생 관리가 불량해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두께의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두께와 높이의 잇몸뼈는 성공적인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식립한 지 3년 정도 된 임플란트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쓴맛이 난다고 치과에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이미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셨으며 오른쪽 아래, 가장 뒤쪽과 화면에서는 왼쪽이겠죠? 뒤에서 두 번째 임플란트 주변으로 검은색 음영이 관찰되는데 이는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녹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의 두께와 길이는 적절하였지만 임플란트 주변으로 충분한 두께의 잇몸뼈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식립한 결과 2, 3년 정도 지나면서 얇게 남아있던 뺨 쪽의 잇몸뼈가 없어지자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되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결국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녹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분 사진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3개의 임플란트가 1개의 보철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임플란트와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는 이미 지지하고 있는 잇몸뼈가 모두 녹은 상태이며, 가장 앞쪽에 있는 임플란트 또한 절반 정도 잇몸뼈가 녹은 채로 나머지 2개의 임플란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4번째 임플란트 주변으로는 뼈가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이 임플란트 또한 상부에 미약한 염증이 관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환자는 냄새나 쓴맛 외에 통증과 같은 다른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임플란트 보철물 또한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3개의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였으며 임플란트 제거 후 3개월이 지나고 잇몸이 다 낫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잇몸뼈 이식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4번째 임플란트로 인하여 완벽하게 원래 뼈 높이로 재생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으나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높이와 두께로 다량의 고리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식한 뼈가 주변 잇몸의 압력으로 인하여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막을 이용하여 공간을 형성해 주었고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금속막을 제거하고 동시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최종 보철 제작을 진행해야 했고 완성된 상태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으로 현재까지 탈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과 사진을 보니까 많이 환자분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임플란트 재수술 그리고 재식립을 할 때 뼈 상태와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자연치보다 더 철저하고 확실한 구강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잇몸뼈 이식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잇몸뼈의 형태는 원래에 가깝게 복원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잇몸의 형태가 식립 이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되고 구강 위생 관리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잇몸의 형태 또한 개선이 필요한데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구강 내 구조를 살펴보면 치아 주변에는 핑크빛 잇몸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붉은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떨어져서 붉고 실핏줄이 보이는 잇몸이 존재합니다. 치아 주변의 핑크빛 잇몸을 부착치은이라 하고 그 하방에 존재하는 붉은색 잇몸을 치조점막이라고 하는데 부착치은은 뼈에 단단히 부착되어 움직임이 없고 표면 또한 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상에 저항성을 가집니다. 반면 치조점막은 점막 하부에 근육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고 표면이 각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상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두 점막은 경계선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고 치조점막 부분에는 구강전정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강전정은 음식물을 섭취하셨을 때 아직 씹지 않고 대기 중인 음식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씹으려고 할 때 하방의 근육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치아 주변으로 밀어줘서 치아에 의해 음식물이 씹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상실된 채 오랜 시간이 흐르거나 치주질환에 이염되게 되면 이러한 부착점막의 치은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치조점막의 경계가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 식립 시 잇몸뼈를 많이 이식할 경우에 이식한 뼈를 덮어주기 위하여 잇몸을 끌어당겨서 막아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치조점막은 더더욱 상부로 치아 주변으로 이동하게 되고 구강 전정은 얕아지기 때문에 그 결과 임플란트 주변으로는 부착 치은이 거의 없게 되고 임플란트 바로 옆에 구강 전정이 형성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 부착 치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보다 쉽게 임플란트 치아 사이에 끼게 되고요. 제거를 위해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잇몸에 상처가 쉽게 나서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린 경험이 있거나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환자분이라면 이러한 불편감을 더더욱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데 환자 증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부분 틀니를 사용해 오셨던 여자 환자분이 부분 틀니를 지지해주던 사랑니의 흔들거림과 더 이상 틀니 사용을 원치 않다는 주소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양측 아래턱 부위에 사랑니를 제외한 어금니가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고요. 틀니를 지지해주던 부위에 뼈가 있긴 하지만 방사선 사진상 색이 옅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턱 환자 사진입니다. 잇몸뼈의 폭이 매우 협소하고 한눈에 보아도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mm 두께 남짓한 잇몸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쪽 어금니 부분에 잇몸뼈 이식술을 시행한 다음 많이 흔들거리는 오른쪽 아래 사랑니는 발치하였습니다. 6개월 경과 후 충분한 두께의 잇몸뼈가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하여 임플란트를 심고 중간기둥을 연결한 다음 잇몸을 꿰매었고요. 뺨 쪽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부착 치은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치조 점막만 관찰이 됩니다. 아울러 구강 전정은 상부로 치아 측방으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다량의 잇몸뼈 이식을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결과 이러한 잇몸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최종 보철을 제작할 경우 다량의 음식물이 쌓이고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 전에 잇몸 이식을 통하여 자연치와 비슷한 양의 부착 치은을 확보하였으며 수술 전과는 달리 핑크빛의 부착 치은이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에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전정이 하방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 수술의 경우 수술로부터 회복이 되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완전히 치유된 후 1주에서 2주 이후 최종 보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보철물이 완성된 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건강할 때는 사실 우리가 잇몸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내는데 그런데 잇몸뼈 이식 이렇게 과정까지 살펴보니까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안전하고 제대로 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각각 상실된 치아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적절한 직경의 임플란트를 충분한 잇몸뼈를 확보한 상태에서 식립하여야 하고요. 식립 각도나
위치에서도 신경을 써서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유지 관리가 가능한 형태의 구강 내 환경 및 연조직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임플란트 주변 플라그의 쌓임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자가 관리를 통하여 충분히 잘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임플란트 식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고 제대로 된 식립을 한 임플란트, 무엇보다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선생님, 무엇보다도 임플란트 재이식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다시 식립한 임플란트라고 해서 관리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임플란트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가 왜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약 실패 원인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흡연자의 경우 임플란트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금연을 위해 더 노력하셔야 할 것이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이완되어 임플란트를 뽑게 되었다면 구강위생 관리에 대한 노력과 주기적인 치과 검진을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플란트로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원래 드시던 것처럼 드셨던 분들은 식습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플란트의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것과 함께 치과 진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오랫동안 탈 없이 임플란트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잇몸 건강에 좋다는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건강 보조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에 의존하면서 구강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치과에서 받는 주기적 관리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드셔서 나쁠 것은 없지만 반드시 주기적인 치과 검진과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의학 알지는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양건일 치주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역류성 식도염에서 위암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다정다감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